여러분은 한눈에 반한다는 말을 어디까지 믿으시나요? 저는 솔직히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보고 한눈에 반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사랑이 샘솟는다는 게 말이 될까? 늘 그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자주 제 인생을 돌아보니 세상에 말이 안 되는 건 없구나 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보고 한눈에 반해 제가 좋다고 쫓아다녔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목소리에 먼저 반하고 그 낮은 중저음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얼굴에 바로 반해버렸었죠. 남편은 제가 신입생 당시 대학원을 다니는 조교였고 그날따라 교수님이 늦으시는 바람에 남편이 교수님을 대신해 출석을 부르러 교실로 들어왔었습니다. 제 이름 이성자. 이 세 글자가 어쩜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던지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이 대학교에 들어오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인 대학교에 들어온 이유는 오직 이 선배를 만나기 위함이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당시 남편, 그러니까 선배 조교를 만나기 위해 온갖 일들을 만들어 학과 사무실을 들락거렸습니다. 선배님, 저 과제가 조금 늦었는데 선배님이 교수님께 꼭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성자, 또 늦었니? 선배님, 제 이름 이제 아시네요? 여기 네 이름 적혀있잖아. 선배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루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께 꼭 전해주세요. 네? 아이 녀석, 네가 과제가 늦은 걸 지금 누구한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냐?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라고? 이성자? 성자 지금 당장 따라와. 너 그럴 줄 알았다. 교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기말엔 절대 늦지 않을게요. 따라오라면 따라오라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저는 그렇게 조교 오빠 얼굴 한 번 더 보려다가 과제까지 늦게 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었고 결국엔 교수님께 걸려 마치 교무실에 끌려가는 학생처럼 교수님 개인 사무실까지 끌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성자라고 했지? 너 민수 좋아한다고 학교 전체에 소문 다 났어? 네? 제가요? 민수 선배를요? 아닌데요? 아니긴. 너 하루가 멀다 하고 학과 사무실 들어가서 그렇게 민수를 못살게 군다면서? 다른 조교들이 민수 불쌍하다고 난리야. 저 정말 선배 귀찮게 한 적 없어요. 저는 그저 궁금한 거나 모르는 거 있을 때 잠깐 학과 사무실에 들렀을 뿐이라고요. 저 정말 억울해요. 민수 논문 써야 해. 중요한 논문이라고. 그러니까 선배 힘들게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어떤 과목이든 과제는 제때에 제대로 제출해.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다. 알았어? 네. 제가 물론 매일 학과 사무실에 찾아가긴 했지만 이 정도로 소문이 났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키득거리며 웃었던 걸까요? 처음 느꼈던 그런 사랑의 감정을 어쩌지 못하고 모두가 다 알게 그렇게 제 마음을 흘리고 다녔나 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웬만한 일 아니면 학과 사무실에 가는 걸 조심했고 이런 변한 모습에 오히려 친구들이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너 왜 요즘 민수 선배 보러 학과 사무실 안 가? 내가 언제 선배 보러 간 거니? 난 그냥 순수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갔던 거라고. 원래 신입생은 모르는 게 많잖아. 얼씨구, 지가 잘도 그랬겠다. 눈에 완전 사랑이 가득해서는 간드러진 목소리로 선배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랬잖아.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오고 매일 치마만 입고 오던 애가 요즘은 화장도 안 하고 치마도 안 입고 바지만 입고 오잖아. 너 선배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 이름 무슨? 선배님은 내 이름도 몰랐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니? 그냥 내가 학과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귀찮게 한 건 아닌가 싶어서. 꼭 학과 사무실이 아니라 그냥 옆에 지나가는 선배들 붙잡고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내가 좀 심했나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선배 좋아한 거는? 좋아한 거는 아니라니까. 선배님,
성자가 선배 좋아하는 거 아니라는데요? 선배님! 그러게. 나 조금 섭섭하려고 하네. 성자가 나를 이렇게 안 좋아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제 점심시간이지? 다들 점심 맛있게 먹어. 네, 선배님도 점심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제 얘기를 다 들어버린 선배는 그렇게 떠났고, 저는 죄 없는 동기한테 짜증을 부렸습니다. 야, 너는 선배가 내 뒤에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네가 계속 선배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말했잖아. 혹시라도 선배가 네 마음을 오해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바로 잡아주려고 그랬지? 나 잘했지?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동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물론 자주 마주치지도 않았지만 저 혼자 선배와의 사이가 어색해진 것 같아서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자야. 선배님, 안녕하세요. 밥 먹었니? 집에서 먹고 나왔어요. 선배님은요? 나도 먹었지. 그러셨구나. 성자야. 내가 왜 싫어? 네? 저 선배님 싫어한 적 없는데요? 진짜예요. 선배님처럼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은 남자가 또 어디 있다고요. 내가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 고맙네. 아니지, 그게 아니라. 성자야, 너는 이제 1학년이고 나는 논문을 쓰고 곧 유학 갈 거야. 우리 몇 년 뒤에 다시 만나서도 이렇게 서로가 좋으면 그때 연애하자. 어때? 네, 뭐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어라. 과제 제출하는 거 늦지 말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선배는 늘 저를 배려해줬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미련하게 기다릴까봐, 아니면 대답 없는 자신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선배는 논문 발표 후 유학을 떠났고, 저는 선배 없는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죠. 작은 회사에 취직해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퇴근길에 회사 앞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선배? 성자, 오랜만이네? 선배! 성자 안 본 사이에 더 많이 예뻐졌네? 선배, 그런데 저 여기서 일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나는 성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데? 부끄럽게 그런 얘기 아무렇지 않게 하지 마세요. 선배, 한국 잠깐 들어온 거예요? 아니, 유학은 완전히 끝났고 이제 교수 임용 기다리고 있어. 한국 냄새 정말 그리웠는데 성자까지 보니까 정말 한국에 들어온 것 같네. 저녁 먹어야지. 같이 먹으러 가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자 학교 다닐 때 학식 한 번 못 사줬네. 먹고 싶은 거 있어? 저는 저에게만 오롯이 쏟아지는 선배의 애정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선배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했던 그 약속이 유효한 건지 늘 궁금했거든요.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고 선배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늘 물어보고 싶었죠. 그런데 벌써 답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건 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첫사랑과 결혼했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로 아들도 낳았죠. 정말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교수가 된 남편과 옹알이를 하는 아들. 저는 남편의 권유로 일을 쉬면서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날이 있기 전까진. 유난히도 가을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남편이 일이 많다고 귀가가 늦어지고 있었고 아들 성훈이도 뭐가 불편한지 계속 칭얼거리고 있었어요. 성훈아, 우리 그러지 말고 아빠 마중 나갈까? 돌이 돌아오고 있는 아이를 업고 우산을 쓰고 남편 마중을 나갔죠. 그런데 저 멀리서 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는 퍽치기라고 사람을 가격한 뒤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걸 부르는 용어인데 제 남편이 그걸 당한 겁니다.
빗속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길 바라면서 달려가니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국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과다 출혈이었죠. 그리고 상처 부위가 너무 위험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재빨리 신고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여보,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랑 성훈이랑 단둘이 대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는 거야? 여보, 눈 좀 떠봐, 응?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다시 일할 테니까 당신은 당분간 아무 걱정 없이 집에서 쉬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눈 좀 떠봐. 성훈이 얼굴 좀 보라고, 여보. 장례 기간 내내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돌도 되지 않은 아들은 뭘 알겠습니까? 그저 친척들 품에 돌아가면서 안기면서 방긋방긋 웃고만 있었죠. 저만큼 큰 충격을 받으신 시부모님 역시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저를 부르신 시부모님께선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너 아직 한창 젊을 땐데 성훈이 우리한테 맡기고 혼자 편하게 살아라. 벌써부터 과부로 살 수는 없지 않니? 그래. 우리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살아. 그게 하늘에 있는 민수도 바라는 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세요? 성훈이 제 아들이에요. 제가 키울 거예요. 그리고 왜 벌써 저를 보내려고 하세요? 무섭게 이런 말씀 왜 하시는 거세요? 네? 제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하늘나라에 가자마자 이러시는 거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이 사람 빈자리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잘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말씀하지 마세요. 네? 저 버리지 마세요, 어머님. 저 어머님, 아버님까지 이러시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이거사, 30도 안 된 애가 평생 남편만 그리면서 살 거야? 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내치지 마세요. 네? 아이고, 성자야. 너 이렇게 착해서 어쩌려고 그러니? 응? 성자야.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당연히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도 그땐 너무 무서웠어요. 세상에 정말 혼자 남겨질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아들 성훈이는 남편을 쏙 빼닮은 얼굴로 자랐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온 저와 아빠의 똑똑한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 성훈이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유, 기특한 우리 아들. 너무 무리하지 마. 쉬고 싶을 땐 푹 쉬어도 돼. 그래도 우리 아들 잘할 거니까.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아니에요, 엄마. 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빠처럼 멋진 교수님이 될 거예요. 우리 아들 정말 멋지네. 그래, 엄마도 우리 성훈이가 아빠처럼 멋진 교수님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줄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성훈이는 중학생이 됐을 때 처음으로 아빠에 대해 물어봤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아빠는 그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사춘기가 오면서 궁금했던 거죠. 저는 그때 아들에게 저와 남편이 어떻게 처음 만났고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자세하게 말해줬습니다. 아빠는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교수님이라고 불러. 우와, 아빠 정말 멋진 사람. 맞아.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 아빠는 정말 많은 공부를 오랜 시간 동안 하셨어. 공부뿐만 아니라 연구도 많이 하셨지. 학생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연구도 많이 했지. 아빠 수업은 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어. 너도 나도 들으려고 했지. 그러면 엄마도 아빠 수업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딱 한 번. 우리 성훈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유달리 입덧이 심했던 날이었어요. 뭘 먹어도 속이 편하지 않았었죠. 그런 저를 혼자 두고 출근하기 미안했던 남편이 혹시 학식 먹고 싶지 않냐면서
저를 데리고 학교에 출근했었죠. 오랜만에 교수님들도 뵙고 남편이 하는 수업도 청강했었죠. 그날은 정말 지금도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예쁜 추억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아들 역시 저와 남편이 입학하고 졸업한 대학교에 입학하고 중간에 유학도 다녀오고 아들이 쓴 논문이 유명 잡지에 실리기도 하고 졸업 후 남편처럼 조교로 일하며 대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끝에 아들은 부교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남편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요.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아주 싹싹한 며느리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는 날은 정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적당한 날씨에 바람도 선선하게 부는 좋은 날이었어요. 야외 결혼식을 올린 아들과 며느리에겐 아주 축복 같은 날씨였죠. 어머니! 아유, 뛰어오지 마. 그러다 넘어질라. 어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빨리 찾아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니? 너도 일하느라 바쁘고 성훈이는 애들 시험 기간이라 더 바쁠 텐데. 무소식이 이소식이라잖니.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아들 하나만 키웠던 저에게 며느리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원체 사랑만 받으며 자랐는지 아이가 구김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 성훈이도 그렇게 무뚝뚝한 편은 아니었는데 며느리를 보니 이게 딸 키우는 맛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거 어머님 드리려고 왔어요. 이게 뭐니? 요즘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서 없어서 못 사는 과자예요. 저도 줄 서서 어머님 드리려고 사왔어요. 아유, 뭐하러 그랬어? 어머님도 이런 거 드셔보셔야죠. 그래야 친구분들 만나시면 자랑도 하고 그러시죠. 꼭 말씀하셔야 해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것도 사줬어? 하고 꼭 자랑하셔야 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커피 타올 테니까 같이 먹자. 커피도 제가 탈게요, 어머님. 어머님 힘드신데 편히 계세요. 이러려고 며느리가 있는 건데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만큼 그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며느리였어요. 보고 있으면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구김살 없는 며느리와 아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길 바랐어요. 제가 경험했던 그런 슬픔은 알지 못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바람이 너무 컸던 걸까요? 어머니, 이 사람이... 무슨 일이니? 지금 어디야? 저 지금 병원이에요, 어머니. 이 사람이 위독해요. 빨리 와주세요, 어머니. 새벽 1시, 울면서 전화한 며느리, 그리고 그런 며느리가 전한 충격적인 소식. 저는 대체 무슨 정신으로 운전해서 아들이 있다는 병원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저 역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응? 왜 우리 성훈이가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아픈 거지? 그런 거지? 차 사고가 났어요. 음주운전자가 성훈 씨 차를 치고 갔는데 차가 뒤집혀서 구급대원들이 성훈 씨를 꺼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출혈이 너무 심했고 지금 머리 크게 다쳐서 수술 중인데 저 너무 무서워요, 어머니. 무서운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이 당했던 사고도 생각나면서 혹시나 우리 아들한테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지켜달라고 빌었습니다. 더 열심히 착하게 살 테니 아들만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계속 빌었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아들의 예우는 좋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중환자실 앞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훈씨, 가지마. 나 혼자 두고 가지마. 내가 더 잘할게. 이제 짜증 부리지 않을게. 나 당신 없이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눈 좀 떠서 나 좀 봐봐. 나 아직 당신한테 할 말 많이 남았어. 사랑한다는 말도 아직 충분히 하지 못했단 말이야. 내 말 듣고 있지? 여보,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사랑해. 가지마. 나 혼자 두고 가지마. 당신 미워. 가지 말라고, 여보. 그렇게 저희는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저처럼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 며느리는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들의 장례 마지막 날,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뭔지도 모르게 비가 많이 왔어요. 하늘도 원통해서 이렇게 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화장터에서 저는 제정신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제 잘못 같았어요. 내가 박복해서 이렇게 남편도 아들도 사고로 잃은 걸까요? 그럴 거면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시지.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이렇게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은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이렇게 슬퍼만 해야 하는 운명일까요? 이 모든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세요. 이 젊은 애가 대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벌써 데려가십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시잖아요. 아이도 낳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은 기쁨조차 누릴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왜?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냈다는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또 일이 생겼습니다. 이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이제 이 사람도 없는데 저랑 어머니랑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요.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왜 나가? 이 집은 엄연히 우리 아들 성훈이가 나한테 선물해준 집이야. 그거야 성훈 씨가 살아있었을 때나 그렇죠. 제가 상속자인데 상속자가 집을 팔든 세를 주든 그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이번 주 주말까지 방 빼세요. 아시겠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네, 저 너무 멀쩡한 사람 맞고요. 성훈 씨 재산 이제 전부 제 것인데 제가 마음대로 하는데 어머님이 뭐라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세요? 짐 쌀 준비나 하세요. 저는 그렇게 땡전 한 푼도 없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고 제발 이 일을 해결해달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어쩔 수 없다였습니다. 수중에 가진 게 없으니 대체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아들이 제 앞으로 만들어준 생활비 통장도 전부 며느리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도 몇 번 찾아가 봤지만 문전박대만 당하고 쫓겨나기 일쑤였어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변할 수 있는지,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쩜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 했기에 며느리와는 다음에 다시 얘기해보기로 하고 일부터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 출신 학교를 이용해 일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고 일을 그만둔 지도 너무 오래됐기에 저를 채용하려는 곳이 없었습니다. 몇십만 원밖에 없었던 돈은 이제 바닥을 드러냈고 정말 뭐라도 하지 않으면 길에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일은
폐지 줍기였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길을 걸으며 버려진 상자나 병을 줍고 그러고 다녔어요. 과거에 제 남편이 교수였고 아들이 교수였던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급급했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바보 같았던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해주는 대로 가만히 받기만 했던 과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조금만 더 야무지게 돈이든 뭐든 관리했다면 이렇게 쉽게 며느리에게 다 빼앗기진 않았을 텐데 내가 사회생활을 더 열심히 했으면 누구든 이런 처지의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다들 짝이라도 한 것처럼 나에게 내밀었던 손을 모두 걷어들인 사람들. 처음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그마저도 사치라는 걸 깨닫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이 씨,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잠깐만, 이것만 정리하고 갈게요. 아이 그거 누가 안 가져가. 빨리 와서 밥 먹어. 안 가져가긴. 이거 지금 내 수레에 안 넣어두면 바로 뺏기는데. 얼른 갈 테니까 먼저들 먹고 있어. 그날따라 정말 많은 폐지를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횡재냐 하는 마음으로 밥 먹는 것도 있고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죠. 아휴, 오늘 이거 다 팔면 그래도 이번 달 가스요금은 낼 수 있겠네. 처음엔 정말 잘 곳도 없어서 길에서 잤다가 불 꺼진 건물에서 잤다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이것도 몇 년이 지나니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그마한 방 한 칸을 얻어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를 살고 있는데 운 좋게 정말 많은 양의 폐지를 발견했고 그걸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못하게 단단히 정리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제 몸이 붕 뜨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렇게 나도 가는구나.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차와 부딪힌 고통보다 이런 삶이 이제야 끝나는구나 하는 안도감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눈을 감고 있었던 걸까요? 아유 아파. 여기가 어디야? 생각보다 너무나 넓고 환한 병실에 깜짝 놀라는 것도 잠시. 이렇게 비싼 병실에서 지내면 안 되는데. 나 돈 없는데. 머리 아파.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어떻게 된 건지, 혹시 나도 죽어서 하늘나라에 와 있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을 그 사고 낸 사람이 이렇게 좋은 병실에 저를 거뒀을 리가 없잖아요. 뺑소니 사고만 아닌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저는 정말 제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를 이렇게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엄마, 아픈 곳은 없어요? 여기 어딘가요? 병원이 아닌가요? 여기 병원 맞아요, 엄마. 나 아니었으면 엄마 죽을 뻔했다고. 자꾸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의사의 명찰을 보자마자 뭔가 세게 제 머리를 치고 나갔습니다. 너, 내가 아는 철진이가 맞니? 맞아요, 엄마. 나 그 하늘보육원 철진이 맞다고요. 엄마, 대체 왜 이런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진짜 아들은 어디 있길래 엄마가 이렇게 지내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요? 네? 세상에 맙소사. 너 정말 철진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잘 컸어. 맙소사. 아이고. 어디 아파?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파. 잠깐만 기다려요. 진통제 더 넣어줄게요. 오늘이 며칠이니? 아직 하루 안 지났어요. 엄마 생각보다 일찍 깨어나셨네. 진짜 다행이다.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듣고 치료에 전념해, 엄마.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고, 그리고 엄마 사고 낸 그 화물차 기사도 도망가려는 거 우리가 잡아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 질긴 목숨은
또 한 번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성훈이가 아닌 이 아들은 제가 한때 보육원 봉사를 다니면서 알게 된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아들 성훈이가 있었지만 남편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헛헛했어요. 성훈이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성훈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며 성훈이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저는 그때마다 혼자서 뭘 할 수 없어서 그저 집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더군요. 그래서 여기저기 모임을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아도는 이 시간을 이렇게 허무하게 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이렇게 다른 활동을 해야 성훈이한테 집착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보육원 봉사활동이었어요. 많은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들을 보니 힐링이 되더군요. 작은 도움이지만 이 아이들의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뿌듯함에 매주 일요일, 어떤 날엔 평일에도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그때 만났던 아이 중 한 명이 바로 철진이에요. 철진이는 그때도 참 아이가 똘망똘망하고 똑똑했습니다. 특히 수학을 잘했는데 이 실력을 살려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해줬었습니다. 유난히 저를 잘 따랐던 철진이는 꽤 큰 나이에 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엄마, 저 잊으면 안 돼요. 저 꼭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찾아올 거예요. 알겠어.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 새로 만나게 될 엄마 아빠한테도 잘해야 한다. 그래야 예쁨 받는 아들이 되지. 알았지? 네. 저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했어. 철진이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분명히 새로 만나게 될 부모님도 철진이 엄청나게 사랑해 주실 거야.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엄마가 보장할 수 있어. 알았지? 잘 지내야 해. 알았어요, 엄마. 울지 말고 우리 영원히 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웃으며 헤어지자, 우리. 응? 엄마가 우리 철진이랑 헤어져도 절대 철진이 잊지 않을게. 진짜야. 그러니까 씩씩하게 미국으로 가는 거야. 응? 거기 가면 여기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지낼 수 있어. 철진이 방도 생기고 철진이만 사용할 수 있는 침대랑 책상도 생겨. 얼마나 좋아? 그렇지? 그러니까 울지 마. 이건 좋은 일이야. 의사 돼서 꼭 엄마 만나러 올게요. 제가 의사가 되면 엄마 아픈 곳 다 고쳐줄게요. 알았어. 엄마 여기 한국에서 어디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약속하고 헤어진 게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철진이는 저랑 했던 약속을 지켜 정말 의사가 됐고 저를 살려줬습니다. 엄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요? 엄마 진짜 아들은 어디 가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네? 진짜 아들한테 빨리 전화해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럴 필요 없어. 엄마 진짜 아들도 이 세상에 없단다. 맙소사. 아니 그런데 아들 없다고 이렇게 지내요? 사실은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빨리 말해요. 나 정말 엄마 이렇게 만든 사람들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처음엔 철진이가 화를 냈을 때 애한테 이런 얘기해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제야 완전히 제 편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당했던 그 수모를 갚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진이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 진짜 제정신이에요? 감히 시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내쫓아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겁도 없이 그런 짓을 해요. 지금 뭐하고 사는지 알아요? 아니, 그때 이후로 연락도 안 하고 살아서 뭐하고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나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야말로 죽을 뻔한 목숨 이렇게 네 덕분에 다시 살았는데 다시 그렇게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지가 않다. 다시 내 것을 되찾아오고 싶어.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제 아내가 변호사거든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저는 퇴원 후 철진이의 집에서 지내며 몸조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따뜻한 물로 씻어본 게 언제가 마지막인지도 모를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는데 마음이 편해지니 아팠던 몸도 금방 나았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네가 어쩐 일로 나에게 연락을 다 했니? 이게 뭐예요? 감히 나를 고소해요? 뭘로 고소해요? 무슨 근거로? 일단 너는 명분 없이 나를 내쫓았고 내 아들의 명성을 더럽혔다. 그리고 너 동네 고양이들 죽이고 다닌다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무슨 명분이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거면 저 그냥 가요.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렴. 나는 법대로 진행할 거고 너도 법정에 나와서 잘못한 거 없다고 한번 말해보렴. 잘 가라.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럼 평생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니? 내가 바보야? 저는 법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집은 성훈 씨 거였고 성훈 씨 그렇게 되고 나서 저는 법대로 상속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 집에서 그냥 나가라고 했을 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집은 네가 상속받을 집이 아니었어. 엄연히 내 집이었다고. 감히 우리 아들이 나에게 남겨준 걸 네 마음대로 뺏어가? 거기다 넌 부양 의무도 져버렸지. 그리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내 아들 이름을 팔아서 엄한 남자를 데려다가 불법 과외까지 했어. 감히 명의 도용까지 해? 교수였던 내 아들의 명예가 너의 그런 미친 짓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건 그렇게 성훈이가 남겨둔 재산 주식에 불법 도박으로 다 날리고 기껏 생각해낸 게 명의 팔아서 불법 과외한 거니?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 네 동네에 다니는 고양이들 이상한 간식 먹게 해서 죽게 만들고 있다며? 그거 CCTV에 다 찍혔어. 아니야. 감히 당신이 나한테 이래? 화가 난 저는 며느리에게 물컵에 있는 물을 뿌렸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못할 건 또 뭐니? 난 그저 너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거다. 죗값을 치러. 만약 네가 잘못한 게 없다면 그건 판사님께서 판단해 주시겠지. 그리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된다니? 너의 그 천박함은 그 어떤 비싼 옷으로도 가려질 수 없어. 재수 없는 게 당신이 아직도 교수 부인, 교수 엄마일 줄 알아?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내 남편과 아들이 내 곁을 떠난 이후부터 이미 아무것도 아니었어. 오히려 교수 부인 타이틀에 집착한 건 너였지. 네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잘났다고 내세울 게 없어도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결혼하게 둔 거야. 네가 이렇게 양심도 없고 못돼 처먹은 애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하게 두지 않았을 거야. 웃기지 마요. 다들 서울대 나왔다고 전문대 나온 나를 은근히 무시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우린 너를 무시한 적이 없어. 내가 언제 너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물어본 적 있니? 그저 성훈이가 얘기해서 그렇구나 했을 뿐이야. 네가 자격지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잖니. 그리고 네가 전문대 나온 거랑 네가 이렇게 죄를 짓고 다닌 거랑 무슨 상관이니? 말 조심해라. 전문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전부 욕먹게 하지 말고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고. 너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너 절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감히 내 아들을 모욕해? 어디 그때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어디 두고 보자. 철진이의 아내와 동료들이 알아온 내용에 저는 기함했습니다. 주식과 불법 도박으로
돈을 날리고 수중에 돈이 없게 되자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성훈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순진한 사람들을 꼬셔 성훈이가 1:1 과외를 해주겠다고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건 괘씸하지만 그래, 마음 넓은 내가 한번 봐줬다 하고 넘기면 되는데 감히 우리 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참을 수 없죠. 게다가 본인이 사는 동네에 고양이가 많이 돌아다니는 게 싫다고 간식을 주는 것처럼 해서 고양이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쩜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동물학대, 명의도용, 거기에 불법 도박까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없었습니다. 동물학대 같은 경우 증인이 너무 많았고 아들의 명예를 도용해 사람들을 속여 과외를 한 일은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처해줄 리가 없죠. 성훈이가 교수로 재직했던 학교 이름을 팔아 한 사람당 500만 원이 넘는 과외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사기를 쳤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자신의 몸과 머리를 이용해 돈 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사기부터 칠 생각은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혼 좀 나봐야 해요. 법정에서도 끝까지 본인 잘못은 없다고 했던 며느리는 판사님에게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해도 본인 남편이었던 사람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켜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이인데 무슨 원수지간도 아니고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이렇게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땅으로 떨어진 남편의 위상을 대체 어떻게 보상하고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피고는 생명을 너무 우습게 봅니다. 그 고양이들이 피고에게 대체 어떤 피해를 줬습니까? 아무리 고양이가 싫고 불편해도 그렇지. 그렇게 악독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대하다니. 그 죄값은 제대로 치러야 할 겁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실형 선고 받았어. 그런데 그 와중에 항소를 했더라고. 나보다 사기당한 사람들이 더 난리라 쉽지 않을 것 같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렇게 쉽게 정신 차릴 거였으면 애초에 그런 짓 자체를 하지 않았겠지. 어머님, 이제 주무세요. 벌써 밤 11시가 넘었어요. 그래, 너희들 덕분에 이제 2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 어서 주무세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다시 나가서 돈을 벌고 싶었는데 철진이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엄마, 또 폐지 주우시려고요? 아니,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팔다리 멀쩡한데 어떻게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셔주는데 뭐라도 해야지. 아이 참 어머니, 그냥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행복해요. 이 사람이 어머님 얘기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자기는 꼭 의사 돼서 성공해야 한다고. 그래야 떳떳하게 한국에 있는 엄마 만나러 갈 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철진 씨의 한국 엄마는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이 사람이 잘 보여야 한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던 걸까? 저도 너무 만나 뵙고 싶었어요, 어머님. 철진이와 아내는 미국 대학교에서 캠퍼스 커플로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미국에서 살고 싶어 했는데 철진이가 저를 꼭 만나야 한다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날 때까지 의사 일을 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특하죠? 당시 어렸던 저에게 엄마는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존재였어요. 매주 오던 엄마가 어느 날부터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꼴로 오니까 저를 칭찬해주고 예뻐해주는 사람이 자주 와서 나는 더 신났고 그래서 더 열심히 책 읽고 공부했죠. 그때 미국으로 입양이 결정됐을 때 어떤 어른들은 제가 분명 적응하지 못하고 사고나 치고 다닐 거라고 했는데 엄마만 나를 믿어줬어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너는 그곳에서 영어도 잘하고 잘 지낼 거라고 했었죠. 엄마는 모르겠지만 저에겐 그 말이 너무 큰 힘이 됐어요. 나에게도 이렇게 나를 믿어주고 용기를 주는 좋은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한 끝에 저와 아내는 한국행을 결심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를 꼭 만나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다친 엄마를 보자마자 나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나인 줄 어떻게 알았어? 내 이름도 몰랐잖아. 엄마 얼굴을 어떻게 잊어요? 나 정말 평생 엄마 얼굴 잊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정말 가슴이 철렁였고 바로 엄마 수술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꼭 살려낸다. 그래서 눈뜬 엄마가 내 얼굴을 보고 행복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 보면 엄마가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그러려면 내가 수술을 잘해서 엄마가 금방 깨어날 수 있게 해야지. 정말 온갖 신에게 기도하면서 수술했다고요. 그런데 엄마, 어떻게 또 나가서 힘들게 일하겠다는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지, 나는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신세지면서 살 수는 없잖니. 너희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생 때 국문학 전공을 하셨다면서요? 그렇지. 그러면 평생교육 자격증 취득하셔서 어르신들 가르쳐 보시는 건 어떠세요? 평생교육 자격증? 네. 저는 그때부터 그 옛날 수험생으로 돌아가 다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아직 인터넷으로 강의 듣고 시험도 인터넷으로 치고 하는 게 어색하긴 한데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면서 정말 재밌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시험을 봐야 하고 실습을 나가야 하는 일도 있지만 다시 공부를 하니 이렇게 흥미로울 수가 없더군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해서 제출하고 과제를 하다 보니 그 옛날 남편 꼬시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학과 사무실을 들락거렸던 저의 귀여웠던 과거도 생각나고 과제를 하루 늦게 제출해 교수님께 혼났던 일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라 조금 힘에 부치는 일들도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자립하기 위해 정말 있는 힘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격증을 취득했죠. 우와, 우리 엄마 학생 때 정말 공부 잘했다고 했는데 그거 거짓말 아니었네. 당연하지. 엄마가 괜히 S대학교 출신이겠니? 이게 다 엄마가 머리가 좋기 때문이지. 어머니, 정말 멋지고 대단하세요. 우리 오늘 외식하자. 엄마 자격증 취득한 기념으로. 얘는 무슨? 부끄럽게 외식을 하자고 그러니. 나 괜찮으니까 그냥 집에서 밥 먹어도 돼. 오늘같이 기쁜 날을 어떻게 그냥 보내요. 그러지 말고 우리 고기 먹으러 가요. 엄마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그냥 오늘 외식해요. 저도 어머님 다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기뻐요. 그렇게 저는 평생교육사로 어르신들 글쓰기 강좌를 열어 가르치고 있답니다. 저도 어르신이지만 저보다 더 어르신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글을 쓰는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어떻게 이런 감성의 글을 쓰실 수 있으신 건지. 아마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살아온 내공이 글에 그대로 보이는 거겠죠? 철진이와 철진이의 아내는 5년 후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계신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돌아가셨어요. 울면서 전화했던 철진이를 한참을 달래줬습니다. 영원한 이별을 처음 겪는 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오직 위로뿐이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어둠송을 헤매고 있을 때 저를 찾아낸 철진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육원 봉사를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돌본다는 생각보다 외롭고 허무한 제 마음을 달래는 게 더 먼저였거든요. 그런데도 철진이는 저를 믿었고 또 저를 사랑했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저 역시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겠죠. 어쩌면 그때 저는 지나가는 말로 철진이를 위로해줬을지 몰라요. 어차피 못 보게 될 아이인데 누구나 좋은 말 해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철진이는 저에게 진심을 전해줬고 그 진심이 아이를 이렇게 성장하게 했습니다. 엄마, 기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엄마 정말 기대되는데? 엄마, 이제 할머니 돼요. 뭐라고? 저 임신했어요, 어머님. 맙소사. 아유, 잘했다, 잘했어. 대견하다. 힘들진 않고? 입덧은? 아직 다 괜찮아요. 예정일은 내년 3월이래요. 정말 잘됐다, 잘됐어. 아유, 내가 할머니가 된다니. 다 너희 덕분이다, 정말. 저는 그리고 할머니가 됩니다. 제 인생에 아들은 있어도 손주는 없을 줄 알았는데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 이렇게 저에게 효도를 하네요. 저는 평생을 인생이 박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제 삶이 얼마나 퍽퍽하면 같은 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잃게 된 걸까 늘 후회하며 살았어요. 모든 일들이 꼭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삶에도 이렇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결국엔 저에게도 작은 행복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